제3시대 155주기 현계한 최고의 신으로서 세계의 질서를 주도해오던 천상성왕 아리엘과 마신 여명의 별이라 불리는 역사상 전무한 최고의 마법사, 그리고 현대에 들어 더 게임으로 잘 알려진 격동의 혁명가 바르투스의 활개 의지가 각자의 힘을 내어 조화를 이룬 엄청난 마법 요물이 탄생하였습니다. 세미와 무스페르크, 즉 한계가 없는 생명이 될 것임을 진작에 가늠하여 만들어진 존재로 당대 세계의 질서를 움직이는 세 존재가 각각 이 마법 요물을 이용해 자신의 궁극의 이상을 이루겠다는 매우 도박에 가깝고 모험적인 취지가 결국 그 존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최강의 마법 요물을 일으킬 작정이었기에 이 존재는 마법에 가장 일가견이 있고 또한 창조를 위해 가장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여명의 별의 현탑, 그 안에 넓음과 깊음을 가늠할 수 없는 고차원의 마법 연구산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비록 아리엘과 더 게임이 같은 공간에서 많은 힘을 조력하기도 했지만 마신 여명의 별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힘을 내고 설계를 거의 전담하기도 하였으므로 곧 자신이 그 요물을 자신의 하수인처럼 따르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편 생명을 일으키는 힘에 있어서는 아리엘의 권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전능의 신이 된 태초의 생명으로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창조의 힘과 경륜을 계승해왔기 때문이었죠. 한편으로 간교한 아리엘은 자신이 이 순간을 기다려 오래도록 창조에 보관하고 있었던 특별한 생명의 요수를 요물에 불어넣었습니다. 비록 생명은 아니나 요수 자체만으로 아리엘의 성체 안에 계속 담겨 있었기에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아리엘은 그러한 본능만으로도 요물을 자신의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게임은 그 이름에서처럼 요물을 이용해 세계의 한편의 거대한 게임을 진행하게 할 생각으로 요물의 탄생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그리고 세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혼돈의 장을 열기 위한 장치로 그 요물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렇게 최강의 마법 요물 개벽의 문 무스페르크는 현탑의 신비 공간에서 존재를 일으켰습니다. 마신 여명의 별이 원하는 온전한 외관을 가졌으며 마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매우 강력한 마력과 그 운용됨이 느껴졌으며 몇 번을 거듭 시험해 보아도 오로지 자신에게 절대 충성하였기에 마신의 만족함은 자칫 그녀의 냉철했던 이성마저 가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해가 지나 무스페르크는 마법사들의 이념과 권력을 두고 벌어진 거대한 내전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돌변하여 제 주인인 마신 여명의 별을 제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치 인형처럼 완전한 충성을 받아온 세월이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양 마신에게는 전례 없는 혼란을 느낄 만큼 어이가 없는 기습적인 상황이었죠. 마신 여명의 별은 근 400주기에 이르도록 군림해온 최강의 마법사로서 자연에 적응하고 친화하며 힘을 흡수해 나가며 성장 중인 무스페르크로서는 정면 승부로 결코 마신을 이길 수 없었으나 안도와 오만과 욕망이 일으킨 잘못된 믿음 속에서 무스페르크에 건네어진 마신의 힘은 치명적인 비수와 다를 바 없는 일격이었습니다. 무스페르크는 무력화한 마신의 힘을 거의 전부 흡수해 마신, 아니 그보다 더 능가할 수도 있는 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엄청난 힘을 거머쥐었지만 간교한 무스페르크는 자신이 거느린 막강한 힘과 통일된 마법 세력으로 섣불리 세계를 잠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아리엘이 장구한 세월 동안 품어온 생명의 요수로서 축적된 풍부한 역사적 경험이 전해졌는지 무스페르크는 간지리는 욕망에 부추겨진 섣부른 도모는 반드시 영웅적인 큰 저항을 맞아 실패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지엄한 무게를 받아들여 그 현실에 녹아드는 게 우선이라 여긴 무스페르크는 환골탈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비록 흉악한 마물 그 자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마물은 자신을 주목하는 생명들에게 그들에게 내재된 마법사의 꿈이자 생명 모두의 꿈을 자극하며 자유마도사 상을 방법론으로 추진하여 자신이 선두에 나서서 그 꿈을 이룰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내가 먼저 완전히 바뀌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러한 모토를 내세우며 이 마물은 스스로 몸을 불태우고 새로운 모습, 아예 기질까지 새롭게 갖추었습니다. 마법사의 내전을 부추기고 나아가 거창한 계획을 실현해 마침내 세계 재패를 꿈꾸던 마신 여명의 별을 몰아냄으로써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것만으로도 사실 그녀는 무한한 영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예와는 달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만능의 물리적 힘을 가지며 단순히 그걸 사용한다고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상성왕 아리엘과 얼핏 자매로 여겨질 수도 있을 만큼 흡사한 외형 그리고 경건하고도 조신한 태도를 품어 쇄신한 그 존재는 이어 청초한 성격과 매사 긍정적인 모습으로 생명들에게 다가갔으며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서 아리엘과 나아가 전 세계로부터 믿음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을 구하는 일에는 매우 오랜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지만 비범한 요물이었던 무스페르크, 아니 새로이 이름 불린 아큐린스에게 오랜 인고는 세월에도 끄떡없는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흉악한 마물과는 접점이 없으리만큼 정반대의 이미지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처음에는 단지 정치적 기만일 뿐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권력과 가진 것을 내려놓는 이변을 보여주었고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온갖 마법을 베풀기를 적극적으로 나서며 점차 오명을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늘 새롭고 진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귀족과 상류층에게는 극치의 화려함을 선사하였으며 민중에게는 재난구제에서부터 생활편리 그리고 감각을 즐겁게 하는 예술을 베풀었고 노인에게는 자신을 낮추며 그들이 보낸 장구한 세월을 존중하기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어울리며 늘 심금을 흔들었으니 그녀는 수많은 생명으로부터 경외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현신한 욕망의 아바타인 것이냐 전 세계의 종을 가리지 않는 생명들의 비위를 맞춰주었죠. 아큐린스가 새로운 용모를 갖추어 성공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흉물일 적에 세상을 은연중에 떠돌며 만난 아이들에게서 영감을 얻은 덕분이었습니다. 뜻한 바에 어울리는 모습을 찾고 싶었던 흉물은 자신이 거쳐간 마을의 어른들을 한꺼번에 환각 상태에 빠뜨려 조종하여서는 그들이 하여금 아이들을 종용하여 가장 순수하고 호감 있는 사람 모습을 그리도록 부추겼고 아이들은 곧 각자 그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비록 형형색색이었지만 거기서 공통된 점으로 미루어 영감을 얻은 무스페르크는 정리된 모습을 떠올리며 마침내 그 모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혼돈, 그것을 사람의 꼴로 빚어놓으면 어쩌면 그녀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청초하면서도 온화로우며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녀의 성품은 외부 세계의 어느 누구라도 친근감 느껴지게 마련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다스리는 마법 대륙 안에서의 사정은 다릅니다. 자신이 지도에 이끌어가는 마법사와 그 공족들에겐 매우 엄격하여 혹여나 외부 세계인이 그녀의 처세를 바라본다면 좀채 적응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계율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가혹한 운명을 짊어진 노예로 전락하게 하거나 아예 불태워 죽이길 다반사였으며 한편으로 자신의 부하를 밥 먹듯이 험난한 현장에 내보내 혹사시키며 그 과정에서 죽어나가더라도 그닥 개의치 않는 모습은 마치 농정에서 죽어나가는 한 마리 가금처럼 취급하는 것만 같습니다. 또한 마도 정치인으로서 그녀만큼 과감하고도 위험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엄두가 나지 않는 초국가적인 대륙 사업을 전개하였고 만물을 생산해내는 매우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공정을 풀가동하였으며 국교 단절이나 전쟁을 각오하면서까지 마력이 남용되는 국가로부터 마력을 모조리 몰수해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마법사의 꿈이자 생명 모두의 꿈을 이루어줄 자유마도 사상이 요구하는 변혁의 대가가 그러할지도 모르겠죠. 자유마도 사상, 그것은 마법사로서 마법의 발상과 구현의 제한을 최소화하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상입니다. 고금의 역사에서 통제되지 않은 마법사들은 노골적으로 세계의 질서를 농단했으며 드러나지 않는 배후에서 활약함으로써 세계를 더욱 위태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예방하고 마법사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근현대에 등장한 이념이 질서마도인데 마법의 사용에 온갖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을 두고 마법에 필요한 정령과 그 활력소의 보유와 운영 정도를 제한해버린다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바로잡힐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입지가 좁아진 마법사들을 두고서 외부 세계에서는 오히려 족쇄 채워진 마법사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마법사들의 무한한 재능을 두고서 그만큼이나 무한한 파트너십을 조성하고 잠재된 신뢰를 주던 클라이언트들이 마법사들과 동업하고자 하는 마음을 소홀히 함으로써 마법 대륙은 오히려 명예가 실추되고 세계적 영향력이 크게 감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다시금 부활한 사상이 자유마도인 것입니다. 아큐린스는 언제든지 날뛸 수 있는 호랑이와도 같은 이 사상을 길들이기 위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엄히 단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정작 그녀가 주도하는 자유마도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녀를 마치 영도자처럼 받들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어떤 꿈보다도 가장 현실적이고 가까이 와 있는 마법사의 꿈은 오로지 그녀만이 이뤄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단단한 욕망의 결속체로서 아큐린스와 그녀의 자유마도 세력은 세계에서 가장 추진력 있고 강력한 세력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큐린스는 생애 거의 전부를 엘로아 마법 대륙에서 보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법 대륙을 확실히 장악해두기 위함이며 외부 세계에서 자신에 대한 호기심, 신비감, 경외감을 갖게 하기 위해 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게다가 굳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술 수준을 지닌 외부 세계를 편력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정립된 세계관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이따금씩 공개적으로 심포니 그랜저에 행차하여 그곳의 성황 그리고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지만 일대의 역사를 바꿀 만큼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녀는 엘로아 마법 대륙의 최고 권위자로서 통상적으로 자신이 거느린 수많은 수하들을 외부 세계로 파견하며 그들이 이룩한 성과에 따라 위대한 마법사로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식으로 경쟁과 시험, 성과에 기반한 용인수를 구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자는 그녀가 만능의 마법사이기 때문에 외모와 성격 등 입체적인 수많은 아이덴티티로 변모하여 여러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직접적으로 활약해 세상을 자신이 생각한 구도에 맞춰 변화하게 하며 대륙의 정세를 수집한다고 말합니다. 간혹 생명 개개인의 든든한 벗이 되어 그 생명들로부터 시대관을 비롯해 보편화된 생각을 알아낸다고도 하는데, 물론 저도 아무래도 그녀가 그렇게 하리라 여기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확신하지 못하겠군요. 어쨌든 제3시대 216주기 그녀는 드디어 마법 대륙을 벗어나 외부 세계로 머나먼 여정을 떠났다. 여느 흔한 모험가의 한 줄 요약된 행보와도 같은 느낌이지만 정작 그녀를 두고 모든 일간지들이 특필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고수했던 자신의 원칙을 깨고 드디어 공개적이고도 이질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같은 시간대에 있을 지금 이들이 고작 어제라고 느낀 때 일어난 일이죠. 아큐린스는 현존하는 최강의 마법 생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신 여명의 별을 무너뜨린 뒤 그 힘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더욱 강력해졌고 그 덕분에 빠르게 일취월장하여 순식간에 정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속성은 물이지만 빙산의 일각으로 비춰지는 외면일 뿐 실질적인 주속성은 수성계 카오스입니다. 정체불명이라는 뜻으로 그녀는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현상은 액체 성질을 이용해 모조리 구현해버릴 수가 있죠. 창조주 실피드의 권능인 만물의 구현을 약소하게나마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마법사이기도 합니다. 만유를 다루는 힘과 창조의 근원인 물을 주력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 급가속 전개를 실현, 찰나의 순간 동안 창조와 구현을 이루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에온으로 분류되지만 한편으로는 마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마물 중에서 최고 등급인 판데모니엄 클래스로 얼마든지 시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장구한 세월을 보낸 장대 같은 은빛 스태프를 갖고 있습니다. 만물의 혈통이라는 뜻으로서 옴니제너스라 불리죠. 아카이뉴마,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는 원목으로 조각한 스태프로 수많은 정령과 그들의 양식인 정령소가 마치 태초의 자연을 향한 귀소 본능처럼 그곳에 몰려든다고 합니다. 하여 옴니제너스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일찌감치 자신의 스태프를 챙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태프에 깃든 정령과 그 정령소를 옴니제너스에 모조리 빼앗기고 말 테니까요. 심지어 육신의 진인 정령과 마력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마법사 또는 마물로부터 그것들을 모조리 흡수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 몸 단속조차 제대로 못하는 초라한 마법사나 하급 마물들을 때려보내어 그녀에게 달려드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죠. 그런 그녀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소원을 이뤄주는 빛, 아프탈리스를 노려봄직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아프탈리스의 힘을 이용하려는 성급한 무리들이 아프탈리스의 재물이 되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영악한 그녀는 아무래도 아프탈리스가 의지를 품고 활개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매우 의미심장하고도 분명 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잠재적 혁명가입니다. 비록 마법사의 전쟁이 끝나 환골탈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차후 20여 주기 동안에는 명망 있는 영웅들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진 않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복종하는 무수한 마법사와 그들과 컨택하는 세계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매우 의미있고 파급력 있는 영향력을 줄곧 은연히 행사해왔으며 그로 인해 전세계 거의 모든 모험가들의 에피소드를 파종하였습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 모험가의 모험을 키워낸 여정의 산물, 즉 거창한 사건과 굵직한 음모의 대부분은 그녀가 초래했다고 봐도 될 만큼 분명히 그녀는 세계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